안녕하세요. 발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 맡게 된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UMF하고 스타벅스 코리아하고 현대백화점, SK텔레콤 사례 발표 굉장히 잘 들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은 생각외로 환경이 아주 좋지는 않다.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그리고 중소기업 여성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일가정 양립제도 현황 및 평가, 그리고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시각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는 중소기업 CEO하고 여성종업원만 있을 것 같지만 정부라든지 사회라든지 일반 국민들도 아마 이해관계자일 거예요. 아까 들으면서 한편 생각했을 때 저도 처음 일가정 양립을 연구할 때는 이게 승진 같은 경우 차별받는 게 굉장히 큰 이슈로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더 가니까 자기가 일하던 원직으로 복귀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만 우리가 굉장히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이해관계자의 시각은 제가 인터뷰하면서 한 건데 중소기업 CEO의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우려해서 가져왔는데, 여직원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도대체 언제 퇴사할지를 모르겠어. 정부 지원 등으로 비용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올해 이익도 거의 없는데 사람을 추가로 뽑아야 하나?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없는데 여직원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인터뷰를 해보면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중소기업 여성종업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무는 무엇일까?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변하는 게 있나? 칼퇴나 시켜주면 좋겠어. 얄미운 사장을 법적으로 좀 혼내줄 수는 없을까? 무언가 불이익이 분명 있을 거야. 남은 직원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휴직을 하나? 잘리지만 않으면 좋겠어.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굉장히 좋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354만 개 정도 돼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성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존재는 뭘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복지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일 것이다.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일 것이다. 아마 지금 발표하신 네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 목표와 선순환 구조를 보면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제도 활성화가 되면 동기부여나 가치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중요한 거는 생산성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뺄 수 없을 거예요. 경영 효율화나 집중 근무, 이런 부분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족 친화 경영이나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은 정부나 CEO가 근로자에게 베푸는 혜택은 아니다. 이거를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 CEO, 근로자가 함께 가는 시스템이다. 여러분 시너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시스템 에너지의 줄임말인데 시스템, 함께 가는 시스템이란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일가정 양립이 회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공한 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여성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률 딱 보면 전체 66.1% 정도 돼요. 2016년 말 기준으로. 평균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 격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남자 고용률, 남성 고용률은 약 75.8%예요. 미국,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근데 여성의 고용률은 56.2%, 남성보다 19.6%포인트 낮고 OECD 평균보다 3.1%포인트 정도 낮다.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년층 25세에서 54세로 놓고 봤을 때 남성 고용률을 놓고 보면 OECD 평균이나 미국보다 높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약 23.9% 정도 낮고 포인트 정도 낮고 OECD 평균보다도 4.2% 정도 포인트 정도 낮다. 종업원 규모로 놓고 보면 중소제조업의 여성 인력의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다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속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 근속하고 이직하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흔히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년 이상 근속 비중을 놓고 볼 때도 남성, 여성보다 훨씬 높다. 전체적으로 낮지만 그 중에서 여성은 특히 낮다. 5년 미만 단기간 근속하는 비중이 여성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령별로 놓고 보면 20대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아요. 결국에는 처음에 입사할 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을 때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 뒤에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이게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어떤 중소제조업 기준으로 여성 전체 인력도 살펴봤지만 연구원 수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 연구원 수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그 수가 작다. 그리고 여성 연구원 비중 또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별 성별로 놓고 보면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R&D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놓고 보면 여성의 비중이 대기업, 중소기업 막론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요국에 비해서 그 비중은 낮다. 아직까지 추가로 늘어날 여력이 많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성별하고 연령별로 놓고 볼 때 중소기업 여성 R&D 인력을 연령별로 놓고 보면 20대가 37.7%, 30대가 45.7%, 40대 이상은 16.7%, 여성의 R&D 인력은 대부분 20대와 30대에 편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별, 지역별로 놓고 볼 때도 상대적으로 서울 권역에 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의 고용률 봤을 때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고용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소제조업 여성 인력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인력 비중은 최근 들어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40대 이상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 비중이 남성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R&D 인력을 놓고 봤을 때 여성 연구원 수는 주요국에 비해서 그 수가 작다. 비중 또한 낮은 수준이다. 여성 R&D 인력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서울 근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아직 주요국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20대 비중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 40대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던지고 있는 건가 싶긴 하네요. 일가정 양립제도 현황 및 평가. 이 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10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거는 정부라든지 다양한 주체의 노력으로 개선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아마 이 통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29명.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OECD 평균에 비해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놓고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봅니다. 그리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를 25세에서 49세로 보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40에서 44세를 보면 65.7% 있다가 64.7%로 다소 꺾이고 있다. 국가별로 놓고 봤을 때도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30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OECD보다 낮게 나타나고 35세에서 39세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거는 분명히 우수한 여성 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산휴가 그리고 지급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출산휴가급여의 신규 지급자 지급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9469명한테 2,480억 원을 신규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로 놓고 봤을 때 신규 지급자 비중 봤을 때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41.2%를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지급액으로 놓고 보면 10인 미만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출산휴가 봤을 때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율은 83.0%.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다소 꺾이긴 했지만 2011년과 봤을 때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육아휴직을 놓고 봤을 때 출산휴가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좋은 건 분명한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 근로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 중에서 남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아빠의 달도 있고, 근데 연평균 43.6% 정도 증가하고 신규 지급자 비중도 5.7%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종업원 규모별로 하지만 살펴보면 300인 이상 흔히들 우리가 대규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인 미만을 중소규모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 48.8%. 여러분 흔히들 9988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그리고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전체 고용자 수가 전체 88%.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 또한 분명히 현실입니다. 지급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연평균 15.0%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증가 비중이 높다.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전체 비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증가율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52.8%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10인 미만 기업은 13.5%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우수사에서 혹시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우아한 형제들인데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4.5일 근무가 엄청 먹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뿌듯하신가요?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월요일날 오후에 출근한대요. 저희 같은 사람들 어때? 월요일날 오전 되면 회의할 생각 들면 일요일 밤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이 울컥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요. 지망가라고 있대. 지금 만나러 가요. 4시에 강제 퇴근한대요. 학부모 특별휴가 있대요. 우아한 어린이날, 결혼휴가 2주. 좋지 않으세요? 남자 구성원의 출산휴가 2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회사에 조기 복귀하려는 사람이 많대. 출산휴가 때문에 남자들 힘들어서 그런지 그렇죠. 우스갯소리인데요. 임신 기간 동안 자율 선택 근로를 할 수 있다. 우아한 아재 근무에서 아빠 재택근무도 있다. 임신 안에 함께하는 재택근무 있고 생육아 관련된 부분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1회 제공하는데 육아표가 7일하고 무급휴가 5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리서치 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복지카드, 요즘 중소기업들 중에 괜찮은 회사가 안마 같은 특히 광고라든지 디자인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헬스키퍼가 상주하는 회사가 많고요. 제니퍼 소프트 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점심을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럼 또 어떤 회사는 호텔 주방장을 불러와서 한 1인당 15,000원 정도 원가 규모로 식사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15,000원 엄청나지만 원가 15,000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뭐 무상조식, 뭐 패밀리데이, 안식년 이런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가정 양립제도 정책 체감도를 놓고 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인지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나 평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필요성과 효과성은 분명히 높은데 아직까지 인지도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활용도는 아직까지 출산 전후 이제 산전후 휴가죠. 그 부분 휴가제도 말고는 아직까지 활용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체감도를 놓고 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부담을 느끼는 비중 아까 앞에 CEO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 비중이 아직까지 절반 정도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퇴사권이나 아니면 연봉 동결 또는 삭감, 낮은 평가 이런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미활용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까 여자분하고 인터뷰한 결과 정리했지만 의외로 그 사람을 신규 대체하지 않아서 기존 인력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게 직장 내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기피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고용 유지율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출산 전후 휴가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을 봤더니 1년 후 고용 유지 비율은 78.0% 정도 되더라. 다소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육아휴직 이후 고용 유지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 변동자의 사업장 규모 분포도 놓고 봤을 때 소규모 사업체에서 건강보험 자격 변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육아휴직이 과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윤 매출 인건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비용 이용률이 감소하고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이나 동일 직장 복귀율이 높다. 그 유연근무제 활용도하고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좀 살펴봤더니 탄력시간제하고 재택근무제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근속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 선택적 근무시간제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근속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좀 자랑스러운 우수한 기업들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성 인력의 활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 역시 교과서적이지만 CEO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시퇴근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의외로 많다는 거. 그 부분이 뒤에서도 여러분 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분의 입장을 모두 다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확실하게 경영을 하면서 회사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급여도 주면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조건 실건 장단점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정답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서 인센티브 기제를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진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 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부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약으로도 발표했고 초기 3개월간 2배로 늘리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기준으로 6,470원, 약 135만 원이고요. 2018년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57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분들은 상한선에 걸리는 경우나 하한선에 걸리는 경우, 특히 상한선에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다양한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급여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현실화하는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육아휴직 포함해서 현재는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2년 후 연장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성 인력의 경력 복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복귀를 위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역량 진단이나 복귀 준비를 위한 컨설팅도 할 수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교육 멘토링과 연계하면서 취업 준비 활성과 경력 개발을 병행할 때도 단계별로 갈 수도 있겠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주요한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채용 연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 또 여성부에서 하는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공학기술인협회 같은 부분의 운영의 내실화를 좀 더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CEO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부여했을 때 지원금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최저임금과 연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에서 아마 30%론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놓고 보면 세제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의견도 의외로 많아요. 왜? 세제에서 중요한 함정이 세액공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발생을 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익이 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최저한세라고 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 감면을 해주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도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편입을 시켜서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배제하고 좀 더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확산 관점에서 볼 때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이나 컨설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 관련된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부분과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충분히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